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도둑놈과 피해자 간에 위탁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점만 알면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이 범인과 피해자 간에는 위탁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없겠죠. 따라서 이놈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에 그러면 사기죄는 틀림없이 성립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기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현금이 비록 타소 자점의 재물이긴 하나 횡령죄의 또 다른 객구인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2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법 영덕의사에 관한 일반론 내용입니다. 불법 영덕의 의사란 타인의 타소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이를 유식하게 소극적 요소 부르고 있죠.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유식하게 적극적 요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유식하게 경제적 요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물건 그 자체 물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를 영덕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덕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영덕 의사의 객체와 관련하여 이렇게 물체설과 가치설 그리고 절충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물체 가치 둘 다 해당된다라는 절충설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은 굴삭기 사건으로서 설사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처벌된다라는 취지의 판례 중 하나였습니다. 수백 번 봐왔던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굴삭기 매수인이 피해자가 되겠죠. 약정된 기일에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해소해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른 권리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불법하게 가져가면 안 되죠.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 계약서 및 양도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얘가 약정에 따른 권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매수인이 불이행을 한 것이겠죠. 근데 그 약정에 따른 권리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급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취급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하더라고 체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취급하여 매도한 경우 굴삭기의 등록 명의는 당연히 매수인일 터이니 타소가 인정되고 취급라는 단어에서 타점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굴삭기 취급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의 뜻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은 스캔해보니 화물차 운전자 사건과 철도 공무원 사건을 짬뽕해 놓은 내용 같습니다. 이미 선수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시식하고 웃을 수 있는 수준이겠죠. 이미 결론을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의 운반을 위탁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는 위탁자와 운반자 사이에 공동점유를 인정할 것인가 공동점유를 인정하면 타점이 되겠습니다. 운반자의 단독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 단독 점유를 인정하면 자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은 맞는데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실린 그 화물에 대해서 얘가 얼마든지 전국 방방곡곡 동서남북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운반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위탁자가 동성을 했다면 모를까? 위탁자가 동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이놈 즉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자점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알고 보시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반 중인 재물을 영덕한 때에는 공동점유가 인정되므로 라는 표현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이라는 표현도 틀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겠죠. 타소 자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철도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생각하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경우처럼 이 화물에 대해서 철도 공무원의 타소 자점이 인정되므로 이 화물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에는 이 사건에서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기차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반드시 레일 위로 달려야 한다라는 제한성에 주목을 해서 달리는 기차에 실린 화물에 대해 이 레일을 관리 통제하는 그 당시 철도청, 현재는 고레일이겠죠. 이 철도청의 점유를 인정해서 결국 이 화물에 대해서 타소타점을 인정하고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철도공무원이 2인 이상이었으므로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단독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도 틀렸고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역시 틀렸겠죠.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딱 보니 개수형 문제라서 깝깝해 보이는데 좀 들여다보면은 맨날 첫날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개수형 문제고 지문이 무려 6개나 되니 돌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중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가 지문은 딱 보아하니 원샷 원킬 가능하겠습니다. 타인명의 모용 카드는 당연히 타인카드 취급하니까 이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이렇게 현금 대출 받은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나 지문 보겠습니다.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거 딱 사기 고의 표현 아닙니까? 있는 것 같이 가정하여 타인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입니다. 따라서 자기 명의다 보니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은 이후에 이렇게 막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사용행위들 다 퉁쳐서 당초 처음부터 사기 고의로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이네요. 다지문 보겠습니다. 자기 명의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라고 되어 있으니 이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미 과하다 그래서 하드한 느낌이 듭니다.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 딱 사기 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차였음에도 막부 표현까지 딱 처벌되기 좋은 문구들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야,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무죄 아니죠. 이 상황 시점 이후에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라 지문 역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받지 않고 쓸데없는 문구입니다. 모용 안에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서술한 것이고,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타인 명의 모용카드는 타인카드 취급하므로 그 뒤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타인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ARS 서비스 인터넷 신용대출 이런 단어 딱 보면 바로 이 범죄를 떠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지문처럼 타인 명의 모용 현금 자동 지급기는 절도죄, 라지문처럼 타인 명의 모용 ARS 인터넷이면은 금사죄, 이렇게 원샷 원킬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결국 옳은 내용이었고요. 마지문 이것도 100만 5번 이상 봐왔던 253 따까마시 사건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 얼마였습니까? 2만원이었습니다. 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 2만원이고 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초과한 현금이 얼마였습니까? 5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액 얼마였습니까? 3만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상당한 인출금을 취득한 행위 3만원에 대해서 소위 따까마시 한 것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처음에 이 사건도 현금 자동 지급기 사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하려고 했으나 많이 보니까 그 카드에 대해서 부탁, 즉 승낙을 받은 경우라서 절도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고육지책으로 눈 딱 감고 여기 3만원을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봐가지고 금사죄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바지문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라는 요건의 의미만 알면은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착처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는 비록 소유자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했다라고는 하나 처분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카드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 카드를 사용하여 이렇게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승낙을 얻은 행위다라고 봐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예시당초 처음의 이 사기죄 하나만 성립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은 가, 나, 라 세 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담보, 채권 양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최근의 판례 경향인 시볼로 사건 아닙니까? 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 행위자를 보면은 시볼로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기 거는 나중에 그 처분 행위자가 누구인지만 알면은 시볼로 사건이 아니라 크리미널 로우 사건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누구? 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 이것도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볼로 사건에서는 누가 처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볼로 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무불이행을 하였지만 처분한 부동산이 채무자 자기 소유이므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행위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민법으로 해결하라 라는 취지였는데 이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아 있다가 그것도 변제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직거도 아닌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이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이라는 이 큰 재산을 날린 행위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봐가지고 이런 경우는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방 1번 지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2번 지문을 딱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 채권을 담보, 딱 전형적인 시볼로 사건 문구이죠. 그 다음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누구 소유? 채무자 자기 소유입니다. 채무자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당 채권자 아닌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가치를 감소시켜 채권자 채권자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결국 이 사안은 이 부동산을 누가 처분한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딱 전형적인 시볼로 사건입니다. 민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지문은 우리가 대법관님들께 Thank you very much 라고 고마워해야 할 명의신탁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사건은 깔끔하게 정리돼버렸죠. 예전에는 이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경우는 처벌, 어떤 경우는 불처벌 이렇게 따로 암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즉 아주 예외적인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명의신탁은 횡령죄도 무죄, 배임죄도 무죄 이렇게 기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문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실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3자간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이제는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횡령죄, 배임죄 다 무죄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고 해도 다 무죄입니다. 결국 이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 지문 역시 2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시볼로 사건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채무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이번에는 동산인 것 같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없죠?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등으로 담보권 실행의 지정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1번입니다. 19번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이 채무가 누구 채무인지 밝히면 이렇게 해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의 채무인지 한번 밝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밝혀졌네요. 회사가 빌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채무는 회사의 채무인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페이크 문구인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거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얘가 피고인이었는데 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지급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의 형식으로 자 회사의 자금을 인수하여 차용 원리금 회사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 뭐 잘못입니까? 전혀 잘못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행위는 당연히 업무상 행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이번 지문은 굿배드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용도 형법에서는 배드의 대표주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이런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금원을 만약에 변제에 충당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불처벌일 겁니다. 받아야 할 금전을 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 용도로 이미 소비한 경우라면 회사 소유와 개인 용도는 물과 기름 관계이니 이런 행위를 배드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따라서 처벌입니다. 즉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 역시 굿배드 법칙 적용하면은 단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병원 치료비 불상타 왠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굿으로 평가되죠. 그리고 장학금 이거야 명백히 굿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불처벌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찰 창건 이래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찰 운영을 책임지는 자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비를 이렇게 좀 썼는데 봐드리십시다. 병원 치료비와 그리고 또 좋은 일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굿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번은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은 역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용도 엄격 사건인데 엄격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하드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처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타소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탁받아 위탁관계 인정 되겠고요.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 배드이죠. 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 즉 개인 용도 배드입니다. 그래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처벌감이다 이런 의미고요.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 페이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 위에 사용하는 순간 횡령으로 봐버립니다. 이렇게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페이크 업무상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의 재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사례형 문제인데 대충 싹 스캔해보니 짬뽕의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 가 사례는 그 유명한 엄봉암 사건을 각색한 것 같고요. 나 사례는 그 역시 유명한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을 각색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론이라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라도 마음 편안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갑이 A에게 행한 범죄는 이미 어떤 행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종원점을 방아치사죄와 살인죄,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그래도 예의상 한번 사례로 올라가서 확인하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에서 A를 한번 찾아보시죠. 갑은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많이 보듬습니다. 안방에 불을 놓아 집을 전속해 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는 실제 엄봉암 사건에서 주지스님의 아내와 딸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아내 딸 원에 대해서는 현저건점을 방화하는 행위로서 살해한 행위로 평가를 했는데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1번 지문에서와 같이 현저건점을 방화치사죄, 살인죄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저건조물 방아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형이 경한 살인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형이 중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된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1죄만 성립하는 것이죠.
2번 지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이 이번에는 B에게 행한 범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로 올라가서 B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 B가 안방을 빠져나오려고, 익숙한 문구입니다. 하자 문 밖에서 이를 지키고 있다가 못 빠져나오게 하여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라는 사례였는데, 그렇다면 이 B는 실제 연봉암 사건에서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딸 2, 딸 3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이 딸 2, 딸 3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로서 살해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일단 현주건조물 방화죄 기수가 성립한 이후에 이렇게 못 빠져나오게 한 요 행위를 별도의 살인죄로 평가해서 딸 2, 딸 3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라는 이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은 즉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 내용입니다. 호로 자식이죠. 을이 C,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행한 범죄는,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이 호로 자식이 아버지를 현주건조물 방화로서 존속 살해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현주건조물 방화를 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문제가 되고, 또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것이므로 또한 존속살해죄 역시 문제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아까 살인죄하고 결합할 때하고는 다르게 존속살해죄의 형이 더 중하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되지는 못하고 따로따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개의 방화 행위로서 두 가지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이니 이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4번 지문은 각색한 내용인데 아래 결론부를 보니 푸는데 한 1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안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실행 착수 시점 원칙적으로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보험금 청구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 보면은 아버지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시점이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1초 만에 틀렸다라는 것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굳이 앞의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